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매일 제가 만든 치즈빵과 샌드위치를 파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따끈따끈한 신혼이기도 하고요. 바쁘게 살던 중에 사연 채널을 알게 됐고 사연을 써보네요. 전 결혼을 진짜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TV에 유명한 외식 사업가 나오잖아요. 백종원 씨요. 제 남편은 회사원이지만 꼭 백종원 씨 같은 사람이에요. 푸근하게 생긴 것도 비슷하고 먹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요. 사업은 안 하지만 지인들 사이에서 남편은 유명했어요. 이 사람이 맛있다고 하면 유명해지고 줄 서서 먹는 집이 됐습니다. 동네 분식집도요. 이 집 떡볶이가 맛있다고 하면 금방 유명해졌죠. 사실 저도 친구랑 같이 동업을 했어요. 바리스타 친구랑 빵, 커피 같이 파는 카페를 열었는데 그때 남편이랑 좋아할랑 말랑 할 때였거든요. 남편이 와서 제 빵을 맛있다고 하고 엄청 많이 사갔죠. 친구들, 직장 동료랑 나눠 먹는다고요. 그랬더니 커피는 안 팔리고 빵만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지역 방송에도 빵 맛집으로 소개되고요. 생전 처음 인터뷰도 했다니까요. 그 후로 운영 방식을 바꾸게 됐어요. 가게를 빵집 중심으로 하게 됐고 커피는 테이크아웃으로만 팔고요. 친구가 향긋한 커피 내리면서 그러네요. 나 완전 자존심 상하는 거 알지? 산호 씨, 네 빵만 맛있다고 하고 내 커피는 처음부터 반응 별로였잖아. 3년 노력, 도루 아미타불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어. 그 사람 커피만 몰라. 내가 더 잘 알지. 할 수 없이 하얀 거짓말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사연을 쓴 이유는 백종원 뺨치는 미식가 남편 때문이에요. 결혼 생각 없던 제게 엄마는 TV 볼 때마다 이러셨죠. 백종원 씨가 나오면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라고요. 마음 넓고 성격 좋은 사람이 남편감으론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능력까지 있으면 금상첨화고요. 우리 아빠가 조금 간이 작달까요? 사사건건 잔소리도 많고 경제권이고 살림을 틀어주고 살아서 엄마가 갑갑해 하셨거든요. 성격도 예민하시고요. 그러다 제가 산호 씨를 데려갔는데 엄마가 진짜 너무 좋아하셨어요. 첫인상부터가 푸근하고 넉넉하다고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시곤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하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많이 먹어도 복스럽게 먹는 사람 보고 있으면 침이 꼴깍 넘어가게 식욕 돋우는 사람이요. 산호 씨가 그랬습니다. 우리 딸이 남자 보는 눈이 있네. 잘 골랐다. 산호 같은 남자 없을 거야. 딱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엄마, 이 정도면 준수하지 뭘 그래. 은행원에 성실하고 성격 좋은 남자면 됐지 우리 엄마 사위 욕심도 많다 했죠. 결혼 후 체격이 있던 남편은 90kg 가까이 육박했어요. 키는 180을 넘지만 자칫하다간 100kg 가뿐히 될 것 같았죠. 전 보통 키고요. 남편은 먹는 걸 좋아하고 또 많이 먹으니 항상 관리를 해줘야 했어요. 과체중 안 되게요.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같이 뭐 먹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저희는 동갑이고 친구들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만났어요. 제가 빵 만든다니까 남편 눈이 초롱초롱 하더라고요. 한번 꼭 갈게요. 저 빵 좋아해서 맛있다는 곳이면 꼭 가보거든요. 가게가 어디예요? 이게 저희 집 빵 나오는 시간이에요. 약도랑 같이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꼭 오세요. 빵순이 빵돌이가 만나 가정을 꾸렸으니 신혼집에선 무슨 향기가 날까요? 참기름 냄새 뺨치는 고소한 빵 냄새가 나겠죠. 남편이 먼저 퇴근하면 현관에서부터 구수한 냄새가 풍깁니다. 이상한 건요. 남편이 요리하면 그 냄새가 무척 좋다는 거예요. 특별한 걸 넣는 것도 아닌데 감칠맛도 나고요. 음식할 때 남편은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큰 몸으로 싱크대 위에서 호박 썰고 당근 썰고 소금 살살 떠서 간 맞추고 한마디로 너무 귀여워요. 성격이 좋은 남편은 잠도 꿀잠을 자더라고요. 결혼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 전 잠을 설쳤어요. 침대도 엄청 큰 걸 샀는데 옆에 산 같은 사람이 누워있으니 불편했죠. 진짜 사랑의 힘 아니었으면 신혼 초부터 각방 쓸 뻔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에 일어나 그랬어요. 자기야, 안 되겠다. 난 나가서 잘게. 왜? 그러지 마, 각시야. 나랑 자야지. 왜? 불편해? 자기 너무 커서 나 어떻게 자도 불편해. 그래? 그럼 안 되지. 이리 와. 난 끝에서 잘게. 애벌레처럼 웅크리고 자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다 쿵 소리가 났고 남편은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졌죠. 아우, 허리야. 아래층에서 희미하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소리에 울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전 빵을 가지고 밑에 층에 내려갔어요. 아침에 미안했다고요. 다행히 애기 엄만 웃으면서 괜찮대요. 그 집 아저씨가 떨어진 거냐고 뭐가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밤마다 그 큰 몸을 구기면서 저한테 옆에 오라고 유혹 아닌 유혹을 했습니다. 자기야, 김혜린 씨, 이리 오세요. 여기 자리 넓으니까 남편 품에서 주무셔야죠. 으이그, 그 말투는 또 뭐야? 한번 따라해봤지. 우리 각 차장님 말버릇이 그렇잖아. 차장님 다 좋은데 편식을 해서 그게 아쉽다니까. 오늘도 내가 순댓국 먹자니까 싫다는 거야. 그런 거 못 먹는다는데 얼마나 서운하던지. 오늘같이 서늘한 날씨엔 딱 순댓국인데. 전 그 얘기 듣고 웃었어요. 잠꼬대로 또 순댓국 얘기를 하려나 했죠.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에겐 잠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내는 날엔 유독 잠꼬대를 심하게 하더라고요. 과체중인 사람은 수면에 문제가 있어서도 그렇다고 하고요. 전 남편 건강이 걱정돼서 같이 단식도 하고 운동도 하자고 했지만 은행 일이 워낙 바빠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놀라운 건 남편이 덩치에 비해 몸이 재빠르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사실 춤심추망 춤을 기깔나게 잘 춥니다. 왜 몸집 좀 있어도 유연하고 느낌 있게 춤추는 사람 있잖아요. 흥이 많아서 수시로 콧노래도 부르고요. 자기야, 나 전생에 래퍼나 블루스 가수 아니었을까? 내 뱃살도 봐봐. 얘도 리듬을 타잖아. 음악 좀 틀어봐, 자기야. 오늘 춤이 좀 되는데 영상 좀 찍어줄래? 귀여운 코끼리 같은 제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큰 걱정이 생겼죠. 결혼하고 100일쯤 지났을 거예요. 신혼생활 적응도 잘하고 빵집도 잘 되고 걱정이 없을 때였습니다. 제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남편 잠꼬대 때문에요. 원래 남편은 먹는 걸로만 잠꼬대를 했습니다. 저도 이런 잠꼬대는 처음 봤어요. 잠결에 남편이 막 쩝쩝대는 거였죠. 되게 맛있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막 먹어보라고 제 배꼽 있는 쪽에 연실 뭘 주는 신용을 하면서요. 맨 처음엔 진짜 뭘 먹나 했는데 보니까 잠꼬대더라고요. 한 번은 너무 웃겨서 대꾸를 해줬습니다. 여보, 맛있어? 대박, 맛있어. 맛있어. 자기도 먹어. 여기 공깃밥 추가요. 꿈속에서도 먹는 걸 찾다니 진짜 남편다웠습니다. 전 다음날 아침에 물었어요. 아침 안 먹어도 되지 않냐고요. 꿈에서 그렇게 먹었으면 됐지 또 먹냐고 물었더니 눈이 동그래지네요. 남편은 자기가 그 잠꼬대를 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죠. 비록 꿈이지만 닭볶음탕에 밥을 4공기나 먹었는데 말이죠. 너무 웃겼어요. 또 한 번은 이러더라고요. 아줌마 여기 새꼬시 주세요. 맛있겠다. 막장 찍어서. 여보, 새꼬시 먹고 싶어? 소맥도 조금만. 무슨 술이야. 한 잔만 먹어.
그럼 사이다 주세요. 그래서 다음 날 새꼬시를 먹으러 가자고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먹고 싶었던 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자기 마음 다 읽잖아. 훤히 다 보이는 거 몰랐지? 그러니까 예쁜 마누라 속일 생각하면 안 돼. 알았어? 남편은 놀라면서도 서둘러 젓가락을 들었죠. 먹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소름은 끼치는데 왜 이렇게 맛있냐? 이런 게 행복이지. 자기야, 얼른 먹어봐. 여기 막장이 끝내준다. 소름 끼치는 사람치곤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기분 좋게 한잔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먹는 잠꼬대 하는 게 나았어요. 잠꼬대를 한동안 안 하더니 이상한 잠꼬대를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여자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면서요. 믿어지시나요? 결혼 넉 달 만에 전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잠이 든 남편은 분명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어떤 여자 이름을 부르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전 꿈이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생각해서 남편이 먹는 잠꼬대를 할 때 다음 날이 되면 그 음식을 먹게 해줬는데 이건 그럴 수도 없잖아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미선아, 김미선, 가지마. 미선아. TV에 나오는 방송인 그 김미선인 줄 알았어요. 며칠 후에 같이 TV를 보는데 그분이 나오길래 물었죠. 저 사람 팬이냐고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되묻는 거였어요. 잠꼬대로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똑같은 잠꼬대를 하는 거였어요. 미선아, 김미선, 사랑해. 사랑한다고. 하늘만큼 땅만큼. 미선아, 미선아. 손까지 허우적거리면서 누군가를 잡는 신용을 하는데 너무 놀라서 잠이 홀딱 깨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남편을 막 깨웠어요. 자기야, 일어나봐. 얼른. 미선이가 누구야? 미선이가 누구냐고. 남편은 눈을 뜨더니 황당하단 표정을 짓더라고요. 자는 사람 왜 깨우냐고요. 당신 지금 여자 이름 부르면서 잠꼬대 했다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했다니까 안 믿더라고요.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 등 돌리고 자려고 하대요. 전 신경질이 나서 발로 엉덩이를 확 차버렸습니다. 아! 쿵 하고 남편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한밤중에 밑에 집 애기가 울기 시작했죠. 전 씩씩대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다음 날 또 커피랑 빵을 들고 밑에 집에 내려갔습니다. 어젯밤에 남편이 또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미안하다고요. 애기 엄마가 웃으면서 받아줘서 고마웠죠. 거실에서 말귀를 알아들은 애기가 쿵 떨어졌죠. 무서웠죠. 이러더라고요. 전 집에 올라가며 혼자 중얼거렸죠. 백산호 가만 안 둬. 내가 첫사랑이라더니 아니었던 거야? 아, 까맣게 속았다니까. 나처럼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를 하던가. 미선이가 누구야 도대체? 뭐? 가지마?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아, 진짜 열받아 죽겠네. 곰 같은 줄 알았는데 여우였어. 완전 불여우. 저는 남편의 첫사랑인 줄로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애 경험이 있지만 남편은 제가 처음이라고 했어요. 그 말 철석같이 믿었죠. 안 믿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대학 나와 은행원이 되기까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온갖 아르바이트 안 한 거 없고 자는 시간 쪼개가며 공부했고요. 사실 저희 부부 명절 때면 친정에만 갑니다. 남편에겐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기억 안 나는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보육원에서 자랐고 자력으로 대학을 나와 은행원이 됐죠. 연애를 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고 들었어요. 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순수하면서도 강인하고 의지가 단단한 사람이라 좋았어요. 또 저한테는 엄청 착하고 자상하고요. 제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와 김미선이라니
꿈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전 벼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잠꼬대 하나 보자 벼르느라 잠도 안 잤어요. 근데 진짜로 거의 매일같이 미선이를 찾는 거였어요. 전 오만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미선이를 찾는 남편 코를 꼬집고 그 입을 빨래집게로 찝은 적도 있어요. 베개를 확 빼버린 적도 있었죠. 김미선? 오늘로 7일째다 이거지? 좋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전 남편 꿀밤을 때리고 베개를 확 뺐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마에 주름을 만들면서 얼굴을 찡그리대요. 전 모른 척 뺨이랑 이마를 찰싹 때렸습니다. 호떡을 왜 그렇게 아프게 뒤집어요? 나 호떡인데 좀 살살 뒤집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김미선이랑 호떡도 먹었냐? 순대는 안 먹고? 매운맛 좀 봐라. 전 열받아서 숟가락에 고춧가루를 퍼왔어요. 그걸 코 밑에 댔습니다. 남편은 코를 벌렁벌렁 거리더니 동네가 떠나가도록 재채기를 했어요. 전 그 와중에 웃음 참느라 혼났죠. 화가 나 머리는 뜨거운데 남편이 깨서 어리둥절한 표정 짓는 건 왜 그렇게 웃긴지 표정 관리하느라 혼났습니다. 전 따졌어요. 오늘도 미선이를 찾았다. 도대체 미선이가 누구냐? 바른 대로 말하면 한 번은 봐주겠다 다그쳤지만 남편은 울상을 지으면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미치겠네. 내가 묻고 싶다. 김미선이 도대체 누구냐고. 우리 은행에도 그런 이름 가진 사람 없어. 설마 요크루트 아줌마? 매일 가는 카페 주인 이름? 모르겠다. 미선이가 누구야 도대체. 연기 좀 하는데 모르는 척하느라 고생 많으셔. 오늘부터 우리 각방 써. 김미선인지 똥미선인지 그 여자 꿈꾸면서 실컷 자라고. 흥. 그날부터 전 거실에서 자기 시작했죠. 자면서도 귀는 방해가 있었어요. 남편의 김미선 잠꼬대는 그 뒤로도 이어졌죠. 컨디션은 엉망이 됐고 낮에도 툭하면 졸았어요. 핸드폰에 저장한 남편 이름도 김미선이 누구냐로 바꿨습니다. 빵집 접고 탐정 노릇을 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이 됐어요. 한 번은 몰래 남편이 근무하는 은행 근처에 잠복했죠. 어떤 여자랑 밥을 먹나 둘이 몰래 나가나 싶어서요. 그런데 남편 주변엔 온통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점심 먹으러 갈 때도 커피 마실 때도 남자 동료였어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동선도 투명했고요. 전 스트레스 때문에 오후엔 빵집에서 조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선아, 너 누구야? 일로 안 와? 김미선 가만 안 둬. 야, 혜린아. 어머, 얘가 가게에서 웬 잠꼬대야. 야, 일어나봐. 왜, 김미선 왔어? 어디야? 붙잡아. 점심 먹고 들어와 잠깐 조는 사이에 저까지 그런 잠꼬대를 한 거 있죠. 친구한테 이유를 말했더니 엉뚱하게 남편 잡지 말고 수면 클리닉인지 뭔지 알아보래요. 남편이 푹 못 자는 걸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문제는 잠꼬대가 아니라 그 내용 김미선이라는 인물이었죠. 점점 인내심에 한계가 왔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이 고교 동창들 만나는 자리에 쫓아갔어요. 어디서 만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다들 얼큰하게 취했을 때 잠입해서 남편 동창들한테 몰래 물어봤어요. 혹시 김미선이라는 이름 아냐고요. 하나같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대학 동창 모임 나간 데서 말 안 하고 슬쩍 갔었죠. 한밤 11시쯤 다들 재밌게 놀고 있는데 스파이처럼 기어들어가서 물었죠. 김미선이라는 여자 아냐고요. 혹시 대학 때 썸 탔던 여자 아니냐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하나같이 모른다는 거였어요. 진짜 답답했어요. 게다가 산호한테 여자는 저밖에 없다고 하는 거였죠. 다들 짜고 일어나 강한 의심이 들었어요. 남은 가능성은 하나였습니다. 김미선이라는 여자, 남편이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인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갑자기 곰 같은 남편이 여우처럼 보였죠.
그리고 남편의 잠꼬대는 진화했습니다. 사랑해. 미선아, 가지마, 제발.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돼. 제발. 그러더니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오열을 하는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남편을 깨웠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남편은 깨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설마 또 내가 미선이 찾았어? 자기, 열받아서 나한테 물 뿌렸어? 이거 침인가? 남편은 욕실로 가 세수를 했고 그때쯤 우린 둘 다 심각해졌습니다.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남편 말이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 너무 미스테리했죠. 남편은 아무리 기억을 뒤져봐도 미선이가 누군지 모르겠대요. 결국 전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우린 같이 가서 이 얘기를 꺼냈죠. 엄마는 사위의 왕팬이었기 때문에 저부터 나무라셨어요. 왜 의심부터 하냐고요. 제가 그랬죠. 아니, 사랑한다잖아, 미선이를. 남편은 얼굴이 빨개졌고 그 큰 몸으로 안절부절 못했어요. 아빠는 눈을 가늘게 뜨면서 사위를 보셨고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죠. 넌 백서방 무한하게 가만 좀 있어봐. 백서방이 아니라잖아. 백서방, 대답해보게. 김미선? 그런 여자 알아, 몰라. 우리 앞에선 거짓말 못할 거 아니야. 내 눈 똑바로 보고 대답해봐. 엄마 18번이 나왔습니다. 엄만 늘 사람 눈을 보면 거짓을 가려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 어릴 때도 거짓말 했냐 안 했냐, 숙제 안 했냐 했냐 하실 때 눈 똑바로 보라고 하셨고요.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모른다고 아니라고 결백하다고 했어요. 아빠는 영 마땅찮은 얼굴이었습니다. 사람 함부로 믿는 거 아니라고 늘 예민하게 촉수를 세우시는 분이니까요. 요즘 세상에 연애 경험 있는 거 흠 아닌데 말이야. 백서방, 너무 혜린이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 이제라도 솔직히 얘기하게. 괜찮아. 장인이 이해해준다잖아. 아닙니다, 장인어른. 저 혜린이가 첫사랑이고 결혼까지 흔들림 한 번 없었어요. 억울합니다. 진짜 숨기는 게 있기라도 하면 차라리 낫겠어요. 제가 식욕을 다 잃겠다니까요. 엄만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먹성 좋은 사위 입맛이 없다니까 큰일 났다 싶으신 거죠. 그 와중에 아빤 안 해도 될 말을 보태시네요. 식욕을 잃을 정도로 그 여자가 그리운 건 아니고 괜찮네, 백서방. 인간이 말이야. 애초에 그렇게 선하지가 않아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우리 소주 한잔하러 갑세. 나한테 다 털어놔. 이가 진짜? 왜 엄한 사람 잡고 그래요? 뭐 당신처럼 백서방이 총각 때 문란했을 것 같아요? 신혼 때도 오밤중에 전화 오고 찾아오고 그런 여자 있었죠? 이름이 뭐더라? 해자던가 숙자던가. 뭘 옛날 얘기를 꺼내고 그래. 걔 이름은 말자였어. 참 예쁘지? 엄마가 막 아빠 등을 때리셨어요.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 난장판 됐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에게 그런 화려한 과거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남편은 거의 울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섰습니다. 백서방 괴롭히지 말라고 믿는다고요. 아빠한테 우리 가겠다고 더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기어이 눈물 한 줄기를 흘렸어요. 저 진짜 억울해요. 장모님, 장인어른, 혜린아, 나 믿어줘. 내 인생의 여자는 너밖에 없어. 진짜야. 맛있는 거 먹을 때 떠오르는 사람 혜린이 너밖에 없었다고. 눈물을 뚝뚝 떨구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남편을 토닥이셨어요. 억울할 수 있다고요. 왜 자꾸 기억도 못할 꿈을 꾸고 잠꼬대를 하는지 방법을 찾아보자 하셨습니다. 아빠는 의료계에 종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체면 치료라는 거를 내가 TV에서 한번 봤거든. 그거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 그 무엇이냐. 무의식 때문이라던데. 꿈을 기억 못하는 것도 이상하고 같은 이름만 반복해서 부르는 것도 정상은 아니고
너희 젊으니까 더 잘 알 거 아니야. 아빠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좋은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안 하겠다고 뺐죠. 최면 치료를 왜 하냐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버텼습니다. 잠꼬대는 수면 클리닉 가서 치료하면 된다고 우기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남편은 두려운 것 같았어요.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 몰랐지만 그대로 두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게 뻔했죠. 기억나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꺼내보자 인생에서 중요한 일일 수도 있지 않냐. 아니면 나 김미선이라는 사람이랑 바람 폈다고 믿어버릴 것 같다. 별별 얘기를 다 했고 결국 남편은 제 설득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최면 치료를 받아보기로 했고 지인 통해 믿음이 가는 분을 소개받았어요.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죠. 최면 치료라는 게 대중적인 건 아니잖아요. 가기로 약속한 날 차 안에서도 남편은 투덜거렸습니다. 자기는 몸집이 커서 최면이 잘 안 받을 거라나요? 같은 이유로 술도 잘 안 취한다면서 소용없을 거라고 투덜대더라고요. 꼭 예방주사 맞기 싫어하는 어린애 같아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제와 취소 못한다고 무조건 받아보라고 남편 등을 떠밀었습니다. 남편만 다른 방으로 안내받았고 전 밖에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엄청 초조하더라고요. 1시간가량 후 남편은 얼떨떨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또 울었는지 뺨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우린 손을 꼭 잡고 다시 진료실로 갔습니다. 녹화된 동영상을 보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 신뢰감이 팍팍 갔습니다. 영상 속의 남편은 제가 보기에도 최면에 확 빠져들더라고요. 숨도 편안히 쉬면서 꼭 자는 것 같았는데 전문가분의 질문에 천천히 똑바로 대답을 하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자, 백산호 씨. 이제는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가봅니다. 남편은 기억의 어디쯤을 헤매는 것 같았어요. 어떤 건물이 보이고 주변에 뭐가 있다, 캄캄한 밤이고 춥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식의 다른 장소에 가 있는 것 같았죠. 이제는 중요한 기억을 찾으러 갈 거예요. 김미선 씨를 찾으러 가봅시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세요.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 또 김미선이 누군지 궁금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순간 남편 입이 열렸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고 최면에서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잠꼬대 했던 것처럼 김미선이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고 가지 말라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온몸에 닭살이 돋았죠. 최면에 빠져 우는 남편의 모습은 꼭 어린 남자아이, 아이의 울음소리 같았어요. 최면하시는 분이 남편에게 김미선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듣게 된 대답에 전 숨이 멎는 줄만 알았어요. 엄마요. 우리 엄마 이름. 김미선. 엄마, 가지 마. 어디가 엄마? 손을 잡고 영상 속 자신을 보는 남편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전 저대로 크게 놀랐지만 남편을 꽉 안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였구나. 김미선이 남편을 낳은 어머니셨어.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너무 큰 충격에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멍하니 영상을 바라보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지만 그렇게 우는 건 처음이었죠. 듣는 사람까지도 눈물 젖게 하는 구슬픈 울음소리였어요. 제게 있어 남편은 강하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보육원 시절도 소중한 추억이라고 함께 지낸 친구, 동생들 다 챙기는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근데 밝은 겉모습 뒤에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제야 알게 됐죠. 여보, 미안해. 난 아무것도 몰랐어. 잠깐 나가자. 찬바람 좀 쐬고 싶어.
그렇게 김미선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아주 어릴 적 헤어진 남편의 친어머니 성함이었어요. 최근에 잠꼬대 기억하지 못하는 꿈은 남편이 어머니와 헤어질 때 아이로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의 기억인 것 같았죠. 하늘만큼 사랑한다고 말한 건 어린 남편의 마음이었을 테고요. 제발 가지 말라고 했던 건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편이 친어머니와 억지로 떨어질 때의 상황인 것 같았어요. 전문가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무 어려서 충격적인 일을 겪다 보면 방어 기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엄마와 강제로 헤어진 상황이 너무 큰 충격이라 그걸 지우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결혼 후 그 심리 기제에 변화가 생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마음의 요구일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결혼에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다 보니 깊숙이 묻어두었던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의도로 읽힌다고 하셨고요. 여전히 방어 기제가 강해 어머니와 헤어졌던 기억을 스스로 꺼내지 못하지만 꿈에서 무의식이 그걸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덩치 크고 겉은 강해 보여도 남편의 속은 아직 어렸네요.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가 지금의 남편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떠는 어린아이가 남편 무의식에 존재하고 있던 거였죠. 하나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최면중의 남편은 전화번호 같은 숫자를 말했어요. 7자리였고 하나는 흐릿했지만 그걸 단서로 전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동의했고요. 괜한 짓 하는 거 아닐까? 지금까지 나 혼자였잖아. 날 찾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데. 자기야, 내가 있잖아. 사위라면 껌뻑 죽는 장인 장모도 있고. 뭐가 무서워? 일단 찾아보자. 걱정은 그 다음에 하고. 남편에게 이 일은 나한테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감당하기에 당사자는 많이 힘들 것 같아서요. 이름과 번호를 토대로 시어머니를 찾기 위해 심부름 센터를 찾아갔죠. 그리고 2달 6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부 이 일은 일부러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남편은 일부러라도 어떻게 돼가는지 묻지 않더라고요. 저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꽤 걸릴 거라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기다리면 시어머니 소재는 찾을 수 있는 건지 전 답답하기만 했어요. 최면 치료 이후에 남편은 꾸준히 심리 상담을 받았고 덩달아 잠꼬대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하더라도 전처럼 손을 휘젓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조용히 중얼거리는 정도였어요. 심부름 센터에 부탁한 지 2달이 막 지난 날 바쁜 시간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오매불만 기다리던 그쪽 직원의 연락이었죠. 전 하던 일 다 멈추고 물었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김미선 씨는 고인이 되셨습니다.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1년 전이네요. 애석하게도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꼭 1년 전에 세상을 등지셨대요. 전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아니 2번이고 3번이고 확인해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맞대요. 자기들도 여러 번 확인했다면서 납골당이 어딘지도 알려주더라고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어요. 그때 그나마 반가운 소리가 들렸죠.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산호 씨 이부 동생이겠죠? 정말요? 어디 살아요? 한국에 있어요? 불행 중 다행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전 남편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도요. 남편은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몇 초 그러고 있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돌아가셨구나.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러나 한편으론 예상했다는 듯, 어릴 때 헤어진 어머니를 만나는 게 쉽겠냐며 남편은 포기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남편이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었죠. 잘 들어. 자기한테 여동생이 있대.
어머님 재혼하신 뒤에 딸 낳아서 키우고 사셨나 봐. 사는 곳도 심지어 가까워. 믿겨져? 뭐? 여동생? 남편은 크게 놀라더니 가만히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고요. 어머니에 대한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죠. 남편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쉽게 답을 못하더라고요. 일이 여기까지 진행됐을 때 부모님이 걱정돼서 절 찾아왔어요. 백서방 일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다른 여동생이 있다고 했더니 부모님도 놀라셨습니다. 혹시나 만나기 싫다고 하면 강요하지 말래요. 그건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남편은 꼭 일주일 후 어렵게 운을 뗐습니다. 그 여동생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꼭 같이 가줬으면 한다고 말했어요. 전 남편을 껴안으면서 당연히 같이 갈 거라고, 산호 씨가 간다면 지구 끝까지 따라갈 거라고 했죠. 너무 고마웠어요. 여동생 안 만나고 그냥 묻자고 할까봐 걱정 많이 됐거든요. 그냥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고 이번 기회 놓치면 가족에 대해 알 기회 영영 놓치게 될까봐 조바심이 났어요. 제가 그 여동생분한테 연락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문자 넣고 기다렸어요. 백산호 아내 되는 사람이라고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 이제야 알게 됐다고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요. 30분쯤 지났을까 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리는데 제 심장도 같이 울리는 것처럼 뛰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최인경이라고. 방금 문자 보내셨죠? 네, 제가 보냈어요. 저희 남편도 지금 옆에 있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고 갈라지더라고요. 너무 긴장을 해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분은 연락 줘서 고맙다면서 일주일 후쯤에 만나는 거 어떻겠냐고 했어요. 저흰 좋다고 시간 된다고 했죠. 전 바깥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아니래요. 대뜸 집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집으로 꼭 와달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 예감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 집에 가기로 한 날 아침 남편은 푸석푸석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어요. 저도 알고 있었죠. 남편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두려움, 기대, 걱정 그런 감정들이 몰아쳤겠죠. 전 남편을 꽉 안아줬습니다. 고목나무에 매미 붙은 것 같았겠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마음은 그 어떤 바다보다 넓었거든요. 남편이 그런 저를 믿고 오늘 힘내줬으면 했습니다. 말해준 주소지에 저흰 도착했어요. 손을 꼭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평범한 가정집이었고 여동생분은 저일 보자마자 오열했어요. 어떡해 엄마. 인사를 하기도 전에 그렇게 우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동생은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랑 둘이 있었고 보행기 타는 아기도 있었어요. 엄마가 우니까 아기가 막 울더라고요. 남편분이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셨죠. 한참 있다 여동생은 눈물을 멈췄어요. 죄송해요. 보자마자 엄마가 생각나서. 사실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엄마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엄마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저한테 그러셨죠. 오빠 꼭 찾아달라고요. 1년만 참으셨으면 오빠를 보는 거였는데 엄만 오빠를 한평생 찾아다니셨어요. 남편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와 연락한 후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혔다고 했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떻게 자기를 찾았는지 그것부터도 너무 궁금했대요. 전 지금까지의 과정을 얘기해 줬어요. 결혼한 얘기부터 어느 순간 시작된 잠꼬대가 이상했다고요. 김미선 그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고 가지 말라고 자면서도 울었다고 했습니다. 결국엔 최면 치료까지 동원했다고 말했어요.
김미선이라는 이름이 남편 어릴 적 헤어진 어머니 성함이라는 걸 알고 놀라움과 충격에 빠졌다는 얘기에 여동생분의 표정이 막 변하더라고요. 눈물이 강이 되도록 울면서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는 남편과 헤어진 그 순간부터 한시도 남편을 잊은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재혼한 분께서는 그런 어머니의 사정을 알고 이해하고 위로해 주신 좋은 분이셨다고 해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한평생 절 찾았다니. 어떡해요. 전 제 이름도 몰랐고 어머니 얼굴도 모릅니다. 제가 큰 보육원의 기록도 자세하지 않았어요. 말도 제대로 못할 때라 그랬겠죠. 고생이 말도 못하셨어요. 한 달에도 2-3번씩 전국의 보육원이며 시설을 찾아다니셨죠.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어릴 땐 엄마랑 여행 가는 줄 알고 좋아했다가 좀 커서는 안 따라다녔어요. 부끄럽지만 사춘기가 요란했죠. 엄마는 걷다가도 울고 김치를 담그다가도 울었어요. 기쁜 날도 기뻐하지 못하고 좋은 날도 끝은 눈물이었죠. 전 그런 엄마가 서운하고 배신감 느껴지고 철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분은 엄마를 오롯이 차지하지 못해 얼굴도 모르는 오빠가 미웠다고 했습니다. 비록 만나지도 못하는 신세였지만 어딘가에 있을 오빠, 그러니까 이부 오빠 때문에 엄마가 슬퍼하는 게 싫었대요. 질투를 했던 자신이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테이블 위에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맨 위에 있던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남편은 그걸 보자 크게 놀란 것 같았습니다. 낡은 사진 속에는 아주 어린 남편과 젊디 젊은 시어머니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빠글빠글한 파마머리에 하얀 얼굴, 장밋빛 뽀얀 뺨에 반듯한 이목구비가 지금 봐도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남편은 돌쟁이나 됐을까 머리카락 하나 없이 또랑또랑한 얼굴로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 있었죠. 사진을 얼마나 만지고 보셨는지 다 해진 사진은 코팅이 돼 있었어요. 더 해지지 말라고 빗바래지 말라고 여동생분이 해놓은 거였죠.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조금씩 웃었습니다. 슬프면서도 기쁜 마음, 종잡을 수 없는 감정이 몰아치는 것 같았어요. 보고 또 보고 사진을 어루만지는 남편의 모습에 저 역시 담담할 순 없었고요. 어머니, 엄마. 끝내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최면 치료 이후 남편은 아주 희미하게 어머니의 기억을 조각조각 떠올리고 있었어요. 선명하진 않아도 어머니가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 안아주실 때 맡았던 분냄새, 잡고 다니던 치맛자락 같은 게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사진을 보게 됐고 끝도 없이 밀려드는 회한과 마음의 고향을 찾은 듯한 반가움 또는 슬픔에 눈물이 터진 것 같았죠. 한참 울다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어머님 많이 닮은 것 같다고요. 사실 남편의 여동생도 어머님을 닮아 있어서 두 사람은 서로가 낯설지가 않았을 거예요. 엄마가 그랬어요. 절 보면 오빠가 더 그립다고요. 제 눈이랑 콧대가 많이 닮았다고 했어요. 제가 봐도 그렇네요. 이상해요. 전 아빠를 닮은 줄 알았는데 오빠 보니까 아니네요. 낯설지도 않고요. 엄마가 하도 오빠 얘기를 해서 그런가. 전 두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습니다. 사진으로 보니 더 비슷하더라고요. 그제야 울음을 그친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남편은 상자 안에 뭐가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대답에 저흰 놀랐어요. 어머님이 유품으로 남기신 남편의 생일 선물과 공책이래요. 들여다보니 20년 전 유행하던 운동복과 운동화, 와이셔츠와 넥타이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오래전 생일 때 사두셨던 거래요. 2-3년마다 한 번씩 어머닌 남편의 생일날 선물을 사셨다고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아서 따로 모아뒀다고 하더라고요.
공책은 어머니의 수기 같은 거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아들을 못 찾고 돌아오시면 밤늦도록 식탁 위에서 그걸 쓰셨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야 여동생분도 읽어볼 수 있었대요. 고등학교 시절 한참 엇나갈 때 몇 권을 찍기도 했다며 민망하게 웃더라고요. 그렇게 수십 년 쌓인 이야기를 풀고 우린 그분이 마련한 점심을 먹었어요. 어머님은 음식을 참 잘하셨다고 했습니다. 만든 반찬들, 담근 김치 모두 돌아가신 어머님 비법이라면서 오빠한테 맛있게 먹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먹성 좋은 우리 남편 그 식탁 앞에선 점잖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맛을 봤습니다. 정말 어머님이 해주신 것처럼 맛을 음미하더라고요. 여동생분은 친절하게도 어머님 김치는 경기도식으로 시원했다. 미역국은 늘 이런 식으로 끓여주셨다며 자세히 알려줬어요. 제 입맛에도 잘 맞은 걸 보면 남편도 분명 맛있었을 겁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잘 먹고 우린 일어났어요. 어떤 방을 지나는데 벽에 걸린 사진 하나가 보였습니다. 여동생분 말이 거긴 부모님이 오시면 지내던 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진은 10년 전쯤 찍은 거라고 했고요. 아까 본 사진과는 달리 많이 연로하신 어머니 곁에 인자해 보이는 어르신이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돼서 요양원에 계시다고 했어요. 엄마 떠나고 아빠가 많이 편찮으세요. 제가 찾아가도 엄마만 찾으시고 아빠도 오빠 찾았다는 소식 들으면 기뻐하실 것 같은데 또 엄마 찾으면서 우실까 봐 겁나네요. 그래도 아빠한테 말씀드려 보겠다면서 컨디션 좋으실 때 같이 인사라도 드리면 어떻겠냐 먼저 말해주는데 사람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남편은 팔에 상자를 안고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 타기 전에 여동생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종종 보자고요. 전 그랬어요. 다음엔 저희 집에 초대하겠다고요.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쉽게 말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전 남편을 위해 자리를 피해줬어요.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상자만 뚫어지게 보더라고요. 같이 풀어볼까? 아니야. 나 혼자 볼게. 먼저 자. 오늘 고마웠어. 같이 가줘서. 별게 다 고맙다. 그럼 나 먼저 잘게.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 전 혼자 침대에 누웠어요. 낮에 들었던 얘기들이 두서없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는 같은 여자로서 참 가여운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그분과 남편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시아버지는 좋은 아빠와 남편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부터 전과가 있는 걸 속이고 결혼했고 가정을 이룬 뒤 아이가 있어도 도박을 끊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아들이 지독한 가난에 시달려도 돈만 생기면 들고 나가 노름하기 바빴대요. 말리는 부인에게 주먹까지 썼고 멍에 골절에 죽음의 위기까지 맞았지만 당시로선 경찰도 이웃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러다 맞아 죽겠다 싶어 어머닌 남편을 피해 야반도주를 시도하셨어요. 그때 3살이던 아들을 어머니는 부잣집에 맡겨놓으려 하셨고요. 딱 일주일만 있다가 데려가려고 했는데 일이 틀어져 버린 거였죠. 당시 어머님이 살던 동네에는 사람 좋기로 소문난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재산도 많은데 부부가 인품이 좋아 존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그 집 대문 앞에 내려놓고 당부를 했대요. 여기 꼭 서 있으라고요. 이 집 사는 어른들이 널 안으로 데리고 갈 때까지 여기 꼼짝 말고 있으라고요. 전에 없이 단호한 엄마의 말에 3살 아기는 놀랐겠죠. 그래도 데려갈 순 없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아기 우는 소리에 남편이 득달같이 따라올 것 같았대요. 도망치다 잡히면 그땐 정말 끝장이라는 위기감에 어머님 필사적으로 동네를 벗어나려고 하신 거였어요. 엄마 이름 뭐냐고 꼭 기억하라고
김미선이라는 이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줬고 안 떨어지려는 아들을 억지로 떼어내신 거죠. 피눈물 흘리며 어머님 밤길로 사라지셨고 어린 남편은 울면서 엄마를 찾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 운명 한 끗 차이라고 그 집 어른들 나오기 전에 지나가던 행인들이 어린 남편을 먼저 봤다는 거였습니다. 한밤중에 엄마를 순식간에 잃어버린 남편은 울면서 골목 밖으로 나왔고 우는 아이를 외면하지 못한 사람이 경찰서로 아이를 데려갔고요. 경찰서에서는 보육원에 보냈는데 어쩐 일인지 기록이 정확하지가 않았대요. 어디로 보냈다고 해서 거기를 가보면 이런 애 없다고 하거나 다른 곳으로 가보라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모자는 헤어져 버린 거였어요. 어머닌 꼭 일주일 후 다시 아들을 찾으러 갈 생각이었고 그 집에서 틀림없이 아이를 잘 맡아주고 있을 거라 확신하셨고요. 어린 남편은 무섭고 당황해 이름조차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보육원에 맡겨졌고 어머니와 끝모를 이별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부잣집 대문을 두드렸고 기절할 만한 얘기를 들었대요. 아니 어린 남자애라니? 일주일 전에 아기를 우리 집에 보내? 그게 무슨 말이야? 가만히 있어보자. 그때 우린 시댁에 가 있었어. 도둑 들까봐 불 켜놓고. 아이고 이를 어째. 사모님 정말 모르세요? 키 요만하고 아직 말도 서툰 3살짜리 남자애 못 보셨어요? 나중에라도 못 보셨냐고요. 우리 애기 어디 갔어요? 아가. 일주일 사이 남편은 범죄에 연루돼 경찰에게 잡혔고 3살배기 아들만 품에 안으면 되는 거였는데 행방이 묘연하게 된 거였습니다. 친정 식구들 도움으로 살 집도 다 마련해놨는데 어린 아들만 사라진 거였어요. 남편의 이름은 백종우, 생일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12월 6일 생으로 정후 다 돼서 태어났다고 들었어요. 지금까지 남편은 1살 더 많은 나이로 살고 있었죠. 생일도 보육원에 들어간 날로 알고 있었고요. 어머니 미친 사람처럼 어린 아들을 찾아다녔지만 품에 안을 수 없었고 설거지 일하던 식당에서 남편분을 만나 재혼을 하신 거였습니다. 과거엔 보육원에 간 아이를 찾는 게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어머닌 재혼 후 딸을 낳으셨고 그 후로도 큰아들을 꾸준히 찾았지만 살아계신 동안 끝내 아들을 찾지 못하셨던 거였어요. 감옥에 간 시아버지는 출소한 뒤에도 새 출발 못하고 도박을 일삼다가 노숙자가 되어 돌아가셨고요. 남편 심정이 어떨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위로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밤을 거의 새고 새벽 동틀 때 침대에 누웠죠. 잠결에 남편 손을 찾아 잡았던 것 같아요. 자기야. 우리 어머니 너무 불쌍해. 나 아무것도 몰랐어. 보육원에서 자랄 때 원망했던 적도 많았어. 이렇게 찾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게 뭐야. 1년만 더 기다리지. 눈이라도 맞추고 서로 부를 수만 있게 해주지.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남편은 울분을 터뜨렸고 그 화는 곧 슬픔이 됐죠. 도박에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의 운명에 대해선 할 말이 없대요. 자기도 남자고 결혼했지만 어떻게 눈이 돌면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일말의 동정심도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를 그렇게 때리다니 그런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부끄럽다고도 했어요. 이제와 소용없지만 어머니와 헤어지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아버지 탓이라고 하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만났다면 한이 덜할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남편 출근했을 때 어머니의 수기를 잠깐 봤어요. 낡은 수첩엔 방문한 보육원 이름이 주르륵 써 있었고 못 찾음이란 글자도 보였어요. 충북, 홍성, 강원도 속초, 제주도까지 안 가보신 곳이 없었습니다. 좋은 꿈을 꿔서 한껏 기다리라고 갔는데 아들이 없어서 실망했고 오는 길에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몇 날 며칠 몸살을 앓아 시누이를 돌보지 못했다고 딸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어린 아들을 잃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크셨던 것 같아요.
남편의 생일엔 유난히 글자가 번져 있었죠. 우셨던 것 같아요. 전 남편 걱정에 잠시 휴가라도 내라고 했지만 아파서 조퇴를 하더라도 회사에 가겠다고 했어요. 안 그럼 더 힘들다고요. 남편은 그 뒤로 잠꼬대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심신이 지쳤는지 살도 빠진 것 같고 입맛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동생분, 앞으로 시누이라고 부를 그분도 만나고 어머님 모신 추모공원도 가면서 조금씩 나아졌죠. 언제쯤 예전에 밝았던 남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오긴 올까 아주 조금은 걱정도 됐어요. 그때쯤 남편의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한동안 제 남편이 전화도 안 받고 동창회에도 안 나온다고요. 산호가 없으니까 모임이 영 재미없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왔죠. 제 성화의 남편은 친구들도 만나고 동창회도 나갔어요. 보육원 친구들도 만나 그간의 사정을 전했대요. 모두 깜짝 놀라더란 얘기도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남편의 사연을 듣고 가슴 아파하셨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몫까지 사위에게 정을 줘야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외동딸이라 사위 생겼을 때 아들 얻었다고 좋아하신 분들이세요. 앞으로 사위 사랑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남편의 진짜 생일을 맞이했어요. 12월 6일 우리 집에 시누이 부부까지 초대해 생일상을 차렸죠. 친정엄마랑 같이 생일상 차리면서 기쁘기도 하고 뭉클하더라고요. 이제라도 남편의 역사를 제대로 쓸 수 있어 너무 다행이고요. 우리 엄마 정성스럽게 남편 밥을 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서방, 내 아들이다 혜리나. 사위가 아니라 아들 같은 마음이야. 어쩐지 더 아끼는 마음 드는 거 있지? 우리 오순도순 잘 살아보자. 친정아빠도 슬쩍 와서 한마디 하시네요. 백서방밥, 아이 고봉으로 포. 여태 엉뚱한 날을 생일 삼아 짰냐. 이제라도 진짜 생일을 알았으니 다행이지. 부모님한테 감사해서 코끝이 시큰했죠. 준비 다 해놓고 시누이 부부 기다리는 동안 남편을 방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생일 선물로 산 옷을 꺼내줬습니다. 우리 신랑 진짜 멋있네. 백종우 씨, 다시 태어난 기분이 어때? 남편은 고맙다면서 절 와락 안아줬어요. 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고 하네요. 곰 같은 귀여운 남편 제가 끝까지 아끼고 사랑할 거예요. 이 사람 닮은 예쁜 애기도 낳고요. 제가 빵에 빠졌을 때 온 세상이 온통 하나로만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은 무슨 빵을 좋아할까? 초승달을 보면 꼭 그렇게 생긴 빵이 떠오르고 온갖 게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을 사귈 때도 그랬습니다. 곰 같고 산 같은 산호 씨, 이름을 제대로 알았으니 이제는 종우 씨라고 해야겠죠. 연애할 땐 그 사람만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어요. 다 커서 만난 사람과 사랑에 빠져도 이런데 어린 아들을 잃고 죽는 날까지 자식을 그린 삶은 어떤 것일까요? 한평생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며 힘드셨을 어머니를 그리면 같은 여자로서 가슴이 아려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남편은 지금 많이 편안해 보입니다. 종종 혼자 어머니가 계신 추모공원을 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못다한 얘기 어머니와 실컷 하고 오겠죠. 남편은 최근에 다이어트를 결심했어요. 먹는 거 양을 줄이고 열심히 몸을 만들겠대요. 우리 2세 태어나면 진짜 좋은 아빠 되고 싶다고 그러네요. 힘들었을 남편에게 파이팅 해주고 싶은 제 마음 사연을 통해 표현해 봤네요. 가족이 별일 없이 함께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